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뇌과학에 대한 이제 독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책을 보는 셈이죠. 뇌 생각의 출현, 박문호, 뭐 박자세라고 유명한 과학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예.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알기 쉽게 일반인들에게 소개해주는 과학운동 한 번쯤 모셔서 이야기 들으면 참 좋습니다. 예. 뇌, 생각의 출현, 대칭의 붕괴에서 의식까지 2008년도 나는 뇌의 활동입니다. 뇌세포의 집합적 활동 결과로 의식을 생성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뇌 작용의 일부입니다. 인간에 이르러 비로소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기원과 우주와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해 감각과 운동, 기억, 느낌, 의식 그리고 창의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탐구합니다.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뇌와 생각의 출현이라는 강의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사이에서 새로운 사유의 물꼬를 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처음 시작된 곳은 연구 공간 수유 플러스 너머였습니다. 첫 테마는 양자역학과 인문과학. 양자역학의 내용과 어려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열린 소통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사는 놀랍게도 반도체 연구로 학위를 받은 전자공학도 박문호였습니다. 박문호 박사의 강의는 뇌 세계의 열림과 접힘, 뇌와 생각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그의 막힘없는 사유에 대한 인문학자 고미숙, 자연과학자 최재천 등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문호 박사의 공식 직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뇌과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에서 2002년 시작된 백북스 학습 독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자연과학 독서 운동을 펼치는 지식문화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강의한 곳은 국내에서도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학교와 연구자들의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연구공간 수유 더하기 너머를 비롯하여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 고전아카데미 불교TV 등에서 앞다투어 그를 초청했고 박문호 박사는 자신이 30여 년 동안 이어온 탐구적 독서를 통해 체득한 자연과학과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우주, 생명, 뇌과학 분야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죽음의 발명, 그리고 생각의 출현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자연과학 지식을 접한 인문학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곤 했습니다. 자, 박문호 박사의 첫 작품 뇌, 생각의 출현의 출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4년, 2008년까지 이어진 5년의 강의를 교양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방대한 양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뇌, 생각의 출현이 뇌라는 제한된 영역을 다루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놀라움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에덜만, 이나스, 다마지오 등의 신경 철학자들의 사유와 포스트 모던 철학의 사유, 그리고 생물학, 입자물리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등의 과학 사유를 총망라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의 의미와 내용을 뇌과학의 시각으로 일관되게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어렵다는 과학 사유를 강의식 입말인 구어체로 풀어가고 있어
다른 차원의 생각과 상상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근간이 된 것은 불교TV에서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28회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방송 후 수많은 댓글로 강의 후기를 올렸고 이후 입소문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 자극과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 생각의 출현은 38학년이라는 시간과 우주라는 공간으로 우리의 지식과 세계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책은 인간을 넘고 지구를 넘어서 우주와 생명의 탄생 그리고 생각의 출현에 이르는 거시적 체계를 탐사하는데 38억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치는 그의 사유는 자연과학의 역사를 생명, 세포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의 우주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대한 지식 세계를 알려줍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생각, 의식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작동하는지를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어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 영장류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에 이르는 뇌의 발달과 진화 그리고 인간 뇌의 진화 과정 속에서 감정, 기억, 생각, 창의력 등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 생각의 출현은 이러한 자연과학적 지식과 인문적 지식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상을 열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우주 천문 현상으로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생명 탄생에서 의식의 출현까지를 다루는데 그것은 생각의 출현을 우주 현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출발합니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그리고 척추 동물이 등장하는 3억 년 정도의 진화 흐름을 서술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온 38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밀고 들어가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단세포부터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책은 생각의 출현에 앞서 우주의 관점에서 본 시공에 관한 문제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세계를 먼저 거론하며 대칭의 세계가 있었고 대칭이 자발적으로 붕괴하면서 우주의 네 가지 힘, 중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자발적 대칭 파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남의 세계가 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런 관점에서 의식이라는 놀라운 생명 현상의 근원을 향해 추적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영장류, 척추동물, 다세포동물, 진핵세포, 원핵세포, 광합성, 세균, DNA, ATP 합성효소, 성간물질,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쿼크, 우주의 네 가지 힘,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출현시킨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은 비존재 같은 대칭을 마주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박문호 박사는 뇌의 본질적 기능이 환경에 적응하는 운동의 생성임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시간과 공간 감각이 생겨나고 이 시공간 정보로 분류된 기억들이 행동을 계획하고 표출하여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결합된다고 봅니다. 시공간의 곡률로서 규정되는 우주라는 무대와 무대 위 배우로서 규정되는 주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는 과학과 인문이라는 두 문화의 시면을 메워줄 희망을 뇌과학에서 찾았습니다. 뇌과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 입니다. 뇌의 시스템이 어떻게 패턴 지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꾸준히 확인하여 습관화하면 우리의 사고는 변화한다는 것이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의 결과입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깊고 넓게 탐구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앞은 운동, 뒤는 감각, 가운데는 기억입니다. 운동, 감각, 기억. 이것은 생명 현상을 떠받치는 세 개의 받침대입니다.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존재 바깥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점이죠. 생명 현상이 지속되려면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감각 메커니즘과 운동 메커니즘입니다. 뇌는 신체 내부와 주위 세계를 연결하고 중재합니다. 외부 세계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신체 내부의 욕구에 냉담합니다. 뇌는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뇌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 기능의 핵심이 감각, 운동, 기억입니다. 이 책의 3부에서는 우리의 뇌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동하고 웃고 화내고 운동하고 꿈꾸고 자아를 깨닫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예측하는 인간의 움직임은 곧 뇌의 움직임이고 곧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뇌와 시각, 뇌와 청각, 뇌와 감정 등 9개의 테마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척수뇌관 시스템에 의해서 의식 상태가 정해지면 시각이나 청각, 촉각, 체감각, 피질에 의식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그 위에 단계로 가서 느낌이나 기억과 연계해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감각에 의해 형성된 환경에 대해 운동 출력으로 반응하는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비전을 제시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바탕에는 요동하는 복잡계가 아닌 목적 지향적인 복합계의 뇌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합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방향을 예측하고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성, 느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 책에서 뇌의 구조, 뇌의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 생각, 느낌 등이 나타나는지를 때로는 넓게, 때로는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의 구조에서 바탕을 이루는 물리학, 특히 입자 물리학의 세계도 들여다봅니다. 인간의 생각도 대칭과 대칭의 붕괴를 일으키며 계속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뇌의 생각이 주련해서 생각의 대칭과 대칭의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학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 기억, 신념 기억, 그리고 학습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은 주로 대뇌 기저핵의 일부인 선조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념 기억은 공포에 반응하는 편도체, 자율신경 호르몬의 반응 등이 매개가 되고 학습 기억은 기억이 만들어지는 해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학습 기억은 10세 전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25세쯤 되면 절정에 이르고 35세쯤 되면 안정적이다가 60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학습을 하면 기억 시스템이 바뀝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기억은 학습 기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대학 시절 이후에는 학습 기억이 30%로 줄어들게 되면서
신념 기억이 60% 정도로 올라갑니다. 즉 나이 들어가면서 학습 부재형의 고지식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고정된 신념 체계가 생각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념 기억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주지만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 시스템끼리 충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일인데 새로운 학문을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우리의 뇌는 학습 기억의 우세한 상태로 동작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의 출현으로 가는 길에는 융통성과 판단력, 비전이 탁월한 학습 주도형의 인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칭을 깨뜨리고 다시 대칭으로 향하는 것이죠. 우주 모델의 대칭이 깨어져서 나타난 것이 뇌, 의식의 출현인 것입니다. 아주 상세한 책 소개였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이제 과학적 사고와 논의가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뇌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을 널리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뇌과학의 발견들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통합적 사고와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연결하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이러한 시공의 춤, 원자의 춤, 그리고 세포의 춤이 만들어내는 자연 현상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3쪽 인간의 뇌, 우리의 뇌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은 운동, 뒤는 감각, 가운데는 기억. 감각, 운동, 기억. 이것이야말로 생명 현상을 떠받치는 세계의 받침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좌뇌, 우뇌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의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가운데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쪽에) 뇌의 세 영역인 자 앞쪽 감각, 앞쪽 운동, 예, 가운데 기억, 뒤쪽 감각. 이것을 아우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이란 인식작용은 항상 무엇에 대한 작용이라는 거죠. 지향성이 바로 의식입니다. 자, 지향성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동일성, 전체성, 목적성. 이것이 의식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성, 전체성, 목적성. 먼저 동일성, 각각의 개별화된 모듈은 동일이 되는데 워낙 순간적이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빨간 사과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색깔, 모양,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지각합니다. 그죠? 둘째, 전체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죠. 생명 현상이 역사성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죠. 목적성은 척추 동물의 척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모든 감각기관이 앞쪽에 있는 것, 모든 척추 동물의 입이 앞쪽에 있는 것 등이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척추동물의 행동이 목적-지향적일까요? 척추 그 자체가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앞은 가야 할 방향이죠. 에너지 모기를 가장 먼저 만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동일 전체 목적성이 지향성의 본질이고 이 지향성이 의식인 것입니다. 마음, 의식, 생각, 언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잠시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마인드는 엄밀히 말해서 과학 용어는 아닙니다. 마인드는 과학 용어로 의식이죠. 의식에 감정, 느낌, 상징,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뭘까요? 의식이 언어보다 크다고 했죠. 생각은 대부분 언어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로 언어라는 상징 체계로 구성되지요. 의식은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뇌의 작용에서 언어 아닌 부분도 있겠죠. 무의식이죠. 무의식이 뭘까요? 지금 의식화되지 않은 뇌의 작용입니다. 뇌의 활동 중 5%만이 의식화됩니다. 나머지 95%는 의식화되지 않은 뇌의 프로세스죠. 자, 27쪽에 서서히 밝혀지는 우주의 비밀. 2003년 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우주론에서 도약적인 발전으로 꼽히는 일대 사건이죠. WMAP 관측 위성이 관찰하여 측정한 그 결과가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37억 년. 그러니 우주 전체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96%는 모르고 지금은 겨우 44%를 알고 있는데 그 4%의 대부분인 수소와 헬륨, 원자, 핵입니다. 나머지 별들이나 태양계, 인간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 불과한 거죠. 수소가 타고 남은 찌꺼기에서 생긴 그 무엇들인 겁니다. 46.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파인만의 QED 강의라는 책을 통해 파인만은 중력이나 원자력, 핵을 제외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음 세 가지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첫째, 광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다. 둘째, 전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다. 셋째,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이 세 가지 기본 사건의 무한 중첩일 뿐입니다. 포톤이 여기저기로 움직인다. 전자가 여기저기 움직인다.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48쪽.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우주 초기의 완벽한 대칭에서 분화되어 나왔고 그 중에서 우리 생명 현상과 관계된 것은 전자기 상호작용이라 했습니다. 분화되어 나온 힘들 간의 상호관계는 20세기 물리학이 충분히 밝혀놓았죠. 그 힘들로 인해 태양계와 지구의 시스템이 생겨났고 생명의 출현, 의식의 출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생명과 최초로 연계되는 것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현상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나온 강력한 X선이 태양계 안의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DNA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 천문학은 초신성이 터졌을 때 형성된 많은 중금속들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상의 생명이 출현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슈퍼노바 do it all. 초신성이 다 했다는 겁니다. 초신성이 우리 태양계를 만들었고 우리 지구를 만들었고 어쩌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진화해서 초신성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의식의 출현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슈퍼노바 두이로 슈퍼노바 두이로 슈퍼노바 두이로 58. 단세포 생명체인 세균들은 죽음이 없고 무한 증식이 가능한 존재죠. 그러나 다세포 동물들은 구성하는 세포 각각은 단세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포기하고 큰 전체인 하나의 개체를 위하여 허용된 역할만 수행합니다. 또한 어떤 다세포 동물이든 단세포 상태인 수정란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무수히 분화된 체세포들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이나스에 따르면 동물은 구성세포 모두가 함께 죽는 메커니즘을 발명해낸 생물이랍니다. 죽음의 탄생. 이것이 다세포 동물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64. 이나스의 학설은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뇌의 입출력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죠. 이나스는 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각의 세포가 갖는 운동성이 척추를 통해 전기적으로 제어되다가 궁극적으로 대뇌 활동으로 통합되고 중추신경계의 시상과 대뇌 피질 사이에서 40Hz의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고 즉 신경 펄스의 하모니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상 살라무스와 대뇌 피질 사이 신경세포들의 40Hz 전기적 작용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진화적 뿌리는 무엇이냐? 단세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죠. 이나스는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생각은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다. Again, 생각은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다. 자, 생각은 의식은 움직임이 내면화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식의 다양한 형태인 사고, 감정, 느낌 같은 의식 작용들은 궁극적으로 운동이 내면화된 겁니다. 감정을 영어로 emotion이라고 하죠. 앞에 E가 뭡니까? out의 의미죠. 즉 모션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운동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감정이란 외부로 표시된 운동이라는 것이죠.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 감정은 외면화된 운동. 70쪽.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생각의 출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대략 2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신경세포 2. 이온채널 3. 신경계의 진화 4. 신경계의 발생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 유아기의 뇌, 기억과 학습, 신경 전달 물질, 감각기관의 진화, 운동 출력, 감정, 작업 기억, 주의 집중, 1차 의식, 호모사피엔스에서 가능하게 된 언어를 매개로 한 고차 의식, 언어의 출현, 자폐증, 감각질, 궁극적인 자아의식, 신념 기억과 학습 기억, 꿈의 진화, 감정과 느낌, 무의식적 자동 반응, 신경 신학, 세계의 상의 출현,
그 말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면하게 되었는가의 문제. 74. 지구 대기의 산소 출현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태양계에는 많은 행성과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들이 있는데 지구를 제외하고 이 태양계에서 대기 중에 산소가 있는 행성과 위성이 한낱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지구만이 대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지구 대기 중 산소 농축은 생명체의 탄소 동화 작용의 결과로서 대략 20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102. 왜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정치가 CEO 등 지도자 역할을 주로 할까요? 뇌 부위별 수초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비교를 하며 정보를 통합해야 할 곳은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의 수초화는 나이가 들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이하 청소년들이 아무리 머리가 빨리 돌아가도 5, 60대처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사고하기가 힘든 겁니다. 113. 애들만은 말합니다. 고차의식으로 가며 언어를 매개로 기억이 생성되면서 하나의 장면이 담긴 스냅 사진들을 연결하여 드라마를 만든 결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셀프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의식과 언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137. 자, 뇌는 포도당만 섭취합니다. 왜 다당류나 이당류, 단백질이 섭취되지 않을까요? 뇌를 구성하는 모세혈관이 인체를 구성하는 모세혈관과 구조가 다릅니다. 모세혈관 역시 세포로 되어 있죠.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모세혈관에는 틈이 있어서 분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틈이 있으면 다른 약물이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뇌 안에 있는 모세혈관은 다릅니다. 단단히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글리아 세포들이 만든 성상세포죠. 이 성상세포가 모세혈관을 에워싸면서 점점이 완전히 틈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혈뇌 장벽이라고 하죠. 사실 뇌의 신경세포가 숫자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글리아세포고 그 글리아세포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신경교세포라고 하는데 악교처럼 붙어가지고 최근에는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노폐물 분반하고 죽은 세포 처리하고 새 세포 만들어주고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140. 생존의 기본 조건. 우리나라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던 고산 씨가 일기로 그 경험을 남겼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인터넷 신문인 대덕넷 2007년 7월 18일자에 15번째 훈련 일기가 실렸는데 그 글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산 씨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일기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600리터의 산소와 2.5리터의 물, 3000 K 칼로리의 식량, 그리고 300 mg
이상의 기압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산시의 글에는 우주에서의 생존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소와 물, 열량, 그리고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제거.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물, 산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죠. CO2, H2O, O2. 151. 이런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전달 시스템 ATP를 만들거나 양성자를 퍼내거나 하는 현상들은 파인만이 세 가지 문장으로 잘 종합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광자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인다. 둘째, 전자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인다. 셋째, 전자가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그것이 세포에서도 일어나고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1. 250. 우리 뇌 활동의 95%는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계산이 되죠.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는 인지작용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썰이 왜 상식화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밝혀내서 반박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뇌과학적으로 봐도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식되지 않은 뇌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뇌에서 하는 계산입니다. 근육의 신경섬유들이 매 순간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위치 감각이나 촉각 같은 여러 정보들, 뇌가 운동할 때 참고해야 할 정보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굴곡진 지표면에서 신속하고 정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항상 지표면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연속적인 동작이 가능한 것도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는 소뇌가 바탕이 된 거죠. 의식이,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라고 했죠.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란 움직임으로 인해 다른 차원의 운동이 출현한 것입니다. 즉, 상상 속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발현된 겁니다. 이 상상 속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사고작용이죠. 320에 요동하는 복잡계에서 목적지향적인 복합계로. 자, 미래를 예측하는데 신문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성 관점에서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계와 복합계, 비슷해 보이는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복잡계에는 다양한 소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하위 모듈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데 이것들이 무작위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를 외부에서 보면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술 취한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요동만 하죠. 이것이 바로 복잡계입니다. 복잡계는 내부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 시스템 사이에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 벡터 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복잡계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수십 년 지나도 비슷하게 보이는 나라들이 있죠. 복잡한 사건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복합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 험한 환경으로 갈수록 우리 뇌에 더 고차원적인 복합계가 요구됩니다. 인공위성과 비행기 시스템의 복합도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보다 인공위성이 훨씬 더 많은 하위 모듈들이 있겠죠.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목적 지향적 행위를 할 때 더 성숙된 복합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 온갖 종류의 시스템들이 다 모여서 바깥에서 봤을 때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죠. 방향성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 경우 사회 바깥에서 봤을 때 하나의 벡터로 합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죠. 요즘 하는 말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왜 요즘에 와서 비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인간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으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안 보이는 거죠. 내부에 있으니까 꼭 복잡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하죠. 324 예측으로 고통을 극복하다. 자, 이나스 꿈꾸는 기계의 진화 중요한 책입니다. 첫 장에서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각이 하는 일의 바탕이 되는 것은 예측, 즉 쓸모를 염두에 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측이야말로 반사와 전혀 다르게 본질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뇌 기능의 핵심이다. 우리는 예측하는 동물이다. 그것이 바로 뇌가 하는 일이다는 겁니다. 372 이와 연결하여 꿈은 왜 꿈일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왜 강력한 감각, 운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꿈에서는 어떤 서커스 선수보다 더 기기묘묘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운동들이 운동성 과잉이라 생각될 정도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배외측 전전두엽이 동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뇌 기저핵과 소뇌가 활동할 경우 대뇌 기저핵이 운동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것이죠. 자, 배외측 전전두엽이 스위치 오프 된 상태에서 대뇌 기저핵, 그죠? 베이설 갱그리아와 소뇌, 가 활동할 경우 대뇌 기저핵의 운동성이 마음껏 발휘되면서 된다. 두 번째, 꿈속에서는 왜 자기 반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 꿈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은 대부분 은유를 사용하는 언어 체계와 관련됩니다. 깨어있는 동안의 생각이란 주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내면의 언어 형태로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인과적으로 연계된 생각, 즉 반성적 사고가 나타나지 않죠. 세 번째, 꿈은 왜 그렇게 자주 잊히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잊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꿔왔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 그대로 표출되어 버리면 생존하기가 힘들죠. 꿈을 꾸고 난 후 짧은 순간에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사라져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깨어있는 동안에 꿈이 계속 기억되면 이 영상이 바깥에서 들어온 입력인지 나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영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꿈이라는 내부 신호와 현재의 환경 입력 사이에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386 초월 명상.
상태를 겪은 선각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게 있습니다.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앤드류 뉴버그는 이를 일컬어 초월적 일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는 거죠. 초월적 일체감. 공간이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천지가 사라지고 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지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시부도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여 잘 길들인 후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10단계의 그림으로 참선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죠. 시무도라고 하는데 시부도라고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일원상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고요한 달 하나를 그린 그림이죠. 소도 없고 목동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목동은 자아를 뜻 말하는 것이고 소는 바로 자아 바깥의 경계 대상, 즉 세계상이죠. 경계의 대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진 겁니다. 안팎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절대적 일체감무라고 일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감각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순수한 인식 상태가 남죠. 이것이 바로 초월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각, 언어, 감각이죠. 생각, 언어,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순수한 인식 상태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결이 자아가 없이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의인 삼법인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적정 의 제법 무아,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는 실제하지 않는다. 상태가 분명히 뇌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해능의 6조 단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상태도 바로 이겁니다. 머무른 바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내어보아라. 여기서 머무른다는 게 뭡니까? 생각, 언어, 감각이죠. 생각, 언어, 감각에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인식 상태죠. 양쪽 두 정엽에서 parietal lobe에서 자극이 차단되어 공간, 시간, 자아도 사라지고 유일하게 순수한 인식 상태만 남는 거죠. 뇌 활동에서 마음과 같은 의미인 의식에는 의식의 상태와 의식의 내용이 있죠. 초월 상태는 바로 의식의 내용 없이 의식의 상태만 또렷한 현상입니다. 394쪽으로 넘어갑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창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의성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란 문화 속에서 어떤 상징 영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기계는 창의성에서 만들어진다. 요약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문화 속에서 상징 영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징 영역을 변화시킨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유비쿼터스 같은 거요. 이 용어가 나옴으로 해서 새로운 상징적 영역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최재천 교수가 만든 통섭, 컨실리언스 같은 새로운 상징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관해 보였던 많은 인간 활동들 각각이 통섭이란 관점에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더 포괄적이고 생성력 있는 개념으로 범주화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상징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인간 삶의 절대적인 창의성을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창의성을 뇌과학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뇌과학의 연결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은 끊임없이 놀라워한다. 마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삶은 경험이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무관심이라는 안개 속에서 간신히 인식되는 사건의 연속으로 끝난다. 칙센트미아이에 따르면 두루뭉술이한 사건의 연속으로 삶을 끝내는 사람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상태와는 달리 창의적인 사람들은 매우 예민하게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낀다. 이것이 뇌과학과 창의성의 접촉, 만남의 지점입니다. 401. 창의성의 세계, 느낌의 세계는 같다. 1930년대 신경과학자 파페츠가 감정의 회로를 발견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살라무스에서 유두시상으로 유두체, 마멜리언, 유두체, 다시 시상으로 가서 시상 피질 방사, 대상이랑 해마 주변 영역을 거쳐 해마체로 들어가는 파페츠 회로 말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이것이 감정의 회로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이것이 기억에 더 많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죠. 감정과 기억은 대부분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억은 서로를 강화해 주며 어떤 감정은 기억 인출에 도움을 주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기억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은 좋은 학습자가 됐죠. 놀라라, 오 마이 갓, 원더풀. 놀라라, 감정을 실어라, 기억하라. 창의적이 되는 길이다. 409. 창의성의 전제 조건은 공부의 양입니다. 일단 정보량이 임기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임기치를 넘은 정보는 질로 바뀝니다. 모이 겐 이치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학습량이 있어야 번뜩임이 일어난다. 공부도 안 하고 창의적인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번뜩임은 강렬한 감정과 연결됩니다. 436. 미국의 세포생물학자 구디너프의 자연의 신성한 깊이, 존재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명상적 에세이 라는 책을 보면 죽음이란 메커니즘을 진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식세포와 체세포로 된 생명주기를 갖고 있으면 불멸성은 생식세포에게 양도됩니다. 이것은 체세포에게 생식체를 만들 의무를 면제하고 생식체를 전달하는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생식체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다세포 진핵 생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체 기관들은 생식세포의 전달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나머지 체세포와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아이러니의 하나에 도달합니다. 즉, 지각력 있는 우리의 뇌는 자기 죽음의 전망에 대한 깊은 실망과 슬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뇌의 존재는 바로 생식세포와 체세포를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죽음을 발명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478. 학습을 하면 기억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리고 학습 형태를 중심으로 학습 부재형, 학습 최소형, 학습 주도형으로 학습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픈 시스템, 즉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기억을 보면 학습 기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의 비율이 생각의 유연성에 관한 인간형을 결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 20대 대학생의 경우 절차 기억이 10%, 신념 기억이 20%, 학습 기억이 70% 정도라 보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대학 시절 이후에는 대학 시절 학습 기억이 30%로 줄어들면서 신념 기억이 60%로 올라갑니다. 즉 나이 들어가면서 학습 부재형의 완고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고정된 신념 체계가 생각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겁니다. 종교나 정치적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신념 기억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주지만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서로 다른 신념 시스템끼리 충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죠. 다 돼갑니다. 새로운 학문을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우리 뇌가 학습 기억이 우세한 상태로 동작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간이 됩니다. 학습 최소형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책을 읽어도 현실적인 책만 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독서는 현실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10년 전과 지금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죠. 그래서 현실적인 학습만 할 경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독서로는 현실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죠. 현실 변화의 방향은 현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에서 생성된 것이고 그런 현실 구성 요인들의 많은 부분이 외부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특이한 형태가 학습 주도형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독서를 통해서 배우죠. 오픈 시스템을 향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학습 기억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융통성과 판단력, 비전이 탁월해지죠. 학습 주도형의 사람에게서는 신념 기억이 균형 잡힌 지식의 힘으로 제어되어 맹목성이 올바른 방향의 추진력이 되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통성, 판단력, 비전이 탁월한 학습 주도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지식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낮으면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게 더 힘들죠. 집요한 학습으로 지식의 총량이 많아지면, 즉 판단력의 기준 바탕이 높아지면 삶의 예측은 더 정확해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 시스템과 시공 모두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까지 이해의 영역을 넓혀야 하죠. 둘째, 질문을 품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예부터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의심덩어리가 커야 하고 강렬한 내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의심덩어리를 함부로 노출한다든지 간단히 해결했을 때는 학습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질문은 만들기도 어려우며 한번
얻는 질문은 적어도 5년, 10년 이상 내적으로 질문의 강도를 높여서 학습의 추진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의 힘으로 대상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질문이 스스로 답을 찾죠. 95%의 무의식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학습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연과학 대 인문과학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량이 중요합니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양은 질로 바뀝니다. 그 임계치를 책으로 치면 2,0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권 정도 집요하게 읽다 보면 정보가 서로 링크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정보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이 질로 바뀌는 거죠. 따란 이렇게 해서 박문호 박사의 그분이 이제 수년간 뇌과학 서적을 읽고 정리하여 이제 한 노트가 이 책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이걸 또 이제 11쪽으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옮겨 왔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제 뭐 동영상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출현, 대칭의 붕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 디폴트 모드 시스템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는 동안에 뇌가 스스로 체계화 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자, 화두를 가지고 인생을 길게 보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아.